안녕하세요. 포용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11강 세종대왕이 꿈꾼 조선은 어떤 모습일까? 이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158쪽부터 16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구강 10강 체크 예전에 했었죠, 여러분. 자, 그 문제에 대한 정답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워낙 예전에 풀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국강은 세도 정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1번 문제에 홍경래의 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홍경래의 난은 지역 차별로 발생했느냐? 맞죠? 여러분 그래서 84% 친구들이 잘 맞춰줬고요. 다음에 2번 정조 이후에 순조, 혼종, 철종 시기에 정치를 무엇이라 하느냐? 74% 친구들이 적어준 것처럼 세도 정치가 맞습니다. 네, 3번 매감 매직을 위해 활용된 여기 사진 없지만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보여줬던 그 관직 임명 그 관직을 임명하는 임명장 같은 게 있죠. 자, 그걸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렀느냐? 그걸 바로 공명첩이라고 불렀다. 그쵸? 자, 53%의 친구들이 맞췄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삼정의 문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삼정의 문란은 여러분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정의 문란 있죠. 정답은 일단은 그래도 40% 친구들이 맞춰준 이 환정의 문란 부분이죠. 자, 이런 박람회 폐단은 조선 전기에 대동법이 등장하는 그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정의 문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어, 세도 정치가 워낙 문제가 많고 그 문제점을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당시 지식인이라면 어떤 개혁을 제시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인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모르겠다라고 적기도 했고요. 그래도 뭐 몇몇 친구들은 뭐 젊은 학자를 선발한다. 탄광노이들을 죽여버린다. 다음에 뭐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자. 그리고 비리 고발할 수 있게 좀 만들자. 뭐 권력을 나눠야 된다. 어, 뭐 그런 의견을 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정답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10강을 보시면 10강은 실학에 대한 거였죠. 자, 실학 요거는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응답이 적긴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실학은 탈성리학적 학문이다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O를 택했는데 실학은 탈성리학적 학문이 맞죠. 그쵸? 여러분 실학이 유교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유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탈성리학적 학문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원, 정약용, 홍대용은 농업 중심 개혁론의 대표 학자인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XO 이렇게 보면은 X가 좀 더 적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홍대용은 상업중심 개혁론자죠. 그래서 X가 맞습니다. 3번 상업중심 개혁론자들은 북학파로도 불린다. 맞죠? 5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주장한 토지제도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네, 한전론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5번 열하일기랑 양반전 등을 저술해서 수레와 선박 이용을 장려하고 양반 중심 신분 질서를 비판한 시학자 누구인가? 박지원이 맞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6번에 보면 여기가 실학자가 농업 중심하고 상업 중심 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개혁을 지지했을 것인가 그냥 자기 생각을 한번 제시해 봐달라는 건데 보면은 농업 중심 개혁론을 지지하는 친구도 있죠. 백성 위한 개혁일 것이다. 농업이. 그다음에 상업 중심 개혁론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문화가 더 발전하고 여러 물건이 나올 것이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상업 중심 개혁론을 지지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 써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여기 질문들 보면 배움일지 언제까지인가요? 하는데 뭐 이번 강의부터 배움일지 안 써도 되죠. 그다음에 시학자들이 저술한 저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했는데 이런 교과서에
대표적인 실학자가 한 6, 7명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대표적인 책 하나씩은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내냐면 1학기처럼 쉽게 낼 거예요. 여러분 1학기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1학기 문제는 정말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는 쉽게 낼 거니까 제발 공부 좀 하시고요. 자,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 일단 오늘 11강 수업 시작 전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영상에선 여러분 대왕 세종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거였어요. 그쵸? 세종이 대왕이라고 불린 이유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같이 읽을게요. 세종은 집현전을 설립하고 의정부 서사지 시행했고 북방으로 사근육진을 개척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은 어떤 과학기술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왕이에요. 그래서 조선 이후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왕이죠.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조선 전기의 어떤 문화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여러 업적들이 그 자체로 조선 전기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문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에 어떤 문화 발달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서 주요 키워드에는 훈민정음, 혼천이, 칠정산, 사군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건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일단 여러분 세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백성을 사랑하는 왕,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민정신, 그쵸? 자,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과학기술 발달,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볼 건데, 그 전에, 이 과학기술에 관련해서, 특히 천문, 역법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보고 올게요.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달력이라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연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연을 관찰해서 나온 시간과 날짜는 인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너무 당연하게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당연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당시 왕 세종은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어떤 뭐 자연현상 관측 자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장영실과 함께 만들죠. 자,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는 161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단 먼저 나온 게 혼천이죠.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뒷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뒷면에 혼천이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지폐에 이렇게 그림으로 딱 나와 있을 정도로 혼천이 중요한 기구라는 거죠. 이 혼천이는 여러분 요 기구를 통해서 별자리를 관측했다고 보시면 돼요.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관측한 그런 기구다라는 거 143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앙불구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앙불구는 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나 절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림자를 활용한 거죠. 여러분 그러고 여기에는 그리고 안 나왔지만 교과서 161쪽에 작용물하고 물시계도 있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국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비가 오면 여기 당겨가지고 그 수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는 세계 최초였다라는 거 여러분 나옵니다. 다음에 칠정산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 160쪽 중간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서적인데 여기에서 쌤이 요거까지 언급하는 이유, 그리고 교과서에 또 진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칠정산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여러분 혼천이나 해시계나 치국이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칠정산 처음 들어보신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칠정산이라는 건 세종이 장영실이나 집현지 학자들과 함께 뭐 혼천이든 안구일구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천문관측기구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쌓아놨을 거 아니야? 천문 관측한 데이터를 그걸 쌓아가지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역법서, 그러니까 역법이라 함은 달력이나 시간을 계산하는 그 있잖아요. 날짜나 시간을 계산하는 뭐 그런 뭐랄까 공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규칙 같은 거를 적어넣어 정리한 거예요. 원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역법서예요. 그게 칠정산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과학기술도 과학기술인데 세종하면 사실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은 이러한 과학기술 여러 가지 발명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세종이 도대체 이 훈민정음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세종이 그 서문에 이미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쓴다 이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 백성들을 딱하게 여겨서 28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종은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아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이미 여러분 국어 시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뭐 간단하게 훈민정음의 특징을 가장 큰 특징을 보자면 훈민정음은 여러분 발음기관을 본단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표음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 글자가 뜻글자라고 해서 표의문자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는 정말 수많은 글자가 있잖아. 그래서 그 수많은 한자를 다 외워야 뭔가 글도 쓰고 이럴 수 있는데 훈민정음은 28개의 그 글자를 파악하면 글을 쓸 수 있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쨌든 세종은 만들었으니까 보급하기 위해서 용비어 청가나 석보상절 같은 훈민정음 활용한 한글 책을 만들죠. 그러니까 용비어 청가는 조선의 여러분 그 태조 이성계 그 이전에 조상들 있죠. 그들을 다 찬양하는 어떤 노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조선 전기만 해도 그래도 뭐 불교에 대해서 완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조선 중기 후기로 갈수록 불교는 배척하고 오로지 성리학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참고로.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하급 관리 시험을 한글로 실시하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조선 초기에는 훈민정음이 그렇게 많이 보급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중국의 문자, 우리가 사대하는 명나라의 글자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문자를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배층 입장에서 하층민이 글자 배우는 거를 달갑지 않았죠. 뭔가를 많이 알면 반란이 일어나고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지배층들은 이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해서 비하하고 뭔가 보급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반대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준 정말 큰 업적이죠. 자, 여러분 그거 외에도 조선 전기에는 세종을 비롯해서 성종 시기까지 정말 각종 학문 연구 및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역사적인 분야에서 보시면 여러분 태조 이성계부터 계속 조선 왕조실록이 쭉 만들어지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이 여러분 저기 구한 말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게 조선 전기부터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고려사. 그러니까 고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고려의 역사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세종부터 문종까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성종 시기에는 동국통감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이었습니다. 자, 예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리학 국가니까 어쨌든 예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종 시기에 이런 그림을 활용한 어떤 도덕책을 만들죠. 그게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이고요. 성종 시기 가면은 국조오레이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행사에 필요한 예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국조오레이. 농업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세종은 농민들을 많이 돕고자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설명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또 만들었고요. 농사법을 많이 담았겠죠. 어떻게 우리나라 땅에 알맞는 농사법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의학에서는 세종시기 향약 집성망이라고 해서 향약은 우리나라의 어떤 약초, 약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항상 이렇게 염두했던 건 우리나라만의 것, 우리나라 기준의 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의학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 근데 세종시기에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의방유치는 동아시아에 특히 중국에 좋은 어떤 의학서들 있죠. 의학 어떤 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의방유치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 강의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조선 전기 예술을 볼 거예요. 이건 뭐 세종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선 전기의 양반 중심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처럼. 그래서, 뭐 사군자라든지 고사관수도나 백자 같은 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국화나 대나무나 매화나 난초를 그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든 여러분이 고사관수도든, 그다음에 또 교과서에 나오는 뭐 안견의 몽유도원도든 그런 거는 다 주로 양반층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문인화라고도 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좀 선비 기질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사군자, 요런 거나, 그리고 고사관수도나 이런 뭐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좀 뭐랄까,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어떤 풍경을 그린다기보다는 우리 상상 속의 풍경 또는 중국스러운 풍경이 많이 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참고로. 그다음에 백자는 여러분 굉장히 깨끗하죠. 하얗고 깨끗한 요런 도자기를 만든 건 성리학, 유교에서 어떤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표현한 실용적인 그런 자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강 세종대왕이 꿈꾼 조선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교과서 기준으로는 158쪽부터 162쪽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이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한 거 내용 중심으로 일단 쭉 한번 살펴봤는데, 모든 걸 다룬 게 아니니까 여러분 꼭 한번 교과서도 쭉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